1942년 2차 대전 중 독일군은 유럽을 넘어 소련까지 파죽지세로 진격하여 거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전 유럽이 나치 독일의 수중에 떨어졌고 서쪽에서는 섬나라 영국만이 고독하게 독일군에 맞서 대응하고 있었죠. 이에 소련의 스탈린은 지속적으로 영국,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측에 하루빨리 서부전선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독일군의 전력을 분산시킬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연합국도 이 요구를 받아들여 상륙작전에 대한 작전을 계획하지만 이것을 현실로 옮기기엔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이었죠. 광활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로 어떻게든 소련이 동부전선에서 탱커 역할로 버텨주고는 있었지만 프랑스 쪽 해안에 상륙하기 위해선 대서양을 지나야 했는데 이 시기 대서양은 독일의 유보트로 인해 완전히 봉쇄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943년 중순이 되자 동부전선의 스탈린그라드 전투로 인해 전세가 역전이 되고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상륙에 성공하여 이탈리아의 항복을 받아내는 시기가 되자 점차 대규모 상륙작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서양 전투에서 독일의 유보트를 상대로 반격에 성공하면서 그토록 골머리를 앓았던 대서양 루트도 뚫리게 됩니다. 그렇게 1943년 11월에 스탈린, 처칠, 루스벨트가 테헤란 회담을 통해 제2전선을 형성할 대규모 상륙작전의 실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국 해안에서 프랑스 북서부 해안에 대규모 연합군이 상륙한다는 작전명 오버로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먼저 연합군 사령부는 이 거대한 작전을 지휘할 지휘부를 구성했는데 총사령관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 그리고 지상부대 총사령관은 영국군의 명장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상륙작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는 영국 해군 중령인 프레데릭 모건에 의해 실행되죠. 그는 여러 상륙 후보지 중 칼레 지역과 노르망디 지역 사이에서 고심하다가 최종적으로 노르망디 지역으로 결정했는데 칼레 지역은 영국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여 전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지만 독일군 또한 이 요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이미 최정예 사단을 배치하여 요새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2년 전에 사전 연습 삼아 감행했던 DF 상륙작전의 처참한 실패로 인해 영국군은 요새화된 항구에 상륙하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는지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에 칼레 지역에 대한 상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죠. 때문에 그는 칼레보단 조금 멀지만 대규모 상륙부대가 작전을 펼치기 수월한 노르망디 해변을 최종 장소로 결정했고 물자 보급을 위한 항구는 노르망디 서쪽에 위치한 셰르부르 항구를 점령하는 것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 작전을 구상하는 동시에 제공권의 우위를 점한 연합군 항공기들은 끊임없이 나치 독일 점령하에 프랑스로 출격해 독일군의 방어시설 및 보급시설 정찰을 지속했고 이들이 입수해온 정보를 바탕으로 공수부대의 타격 지점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프랑스에 주둔 중이던 독일군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물론 히틀러와 독일군도 연합군이 프랑스 서부 해안가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히틀러는 나치가 점령한 노르웨이부터 남부 프랑스 지역까지 어떠한 함포 사격과 상륙작전에도 견고한 해안 방벽을 건설할 것을 명했지만 문제는 이 길이가 거의 4000km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히틀러의 대서양 방벽은 독일군 수비대의 규모에 비해 터무니없이 길게 늘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적인 방어가 불가능했는데요. 그렇기에 독일군 측도 마찬가지로 연합군의 예상 상륙 지점을 선정해서 방어 병력을 집중하는 방식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히틀러는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을 비집단군 사령관으로 임명해 프랑스 서부 해안의 방어를 맡겼습니다. 이 방대한 해안가 중에서 독일군 또한 연합군과 마찬가지로 노르망디와 칼레 지역을 예상 상륙 지점으로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무조건 칼레 지역으로 상륙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안가를 직접 시찰한 롬멜 장군은 연합군은 칼레가 아닌 노르망디에 상륙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했고 노르망디 해안가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시작하죠. 롬멜은 병사들을 동원해 허술하게 짝이었던 해안포대를 수리했고 각종 대전차호와 토치카를 적재적소에 짓습니다. 그리고 해변에는 약 6천만 개의 지뢰를 매설함과 동시에 철조망으로 도배를 했고 아예 상륙 정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속에는 기뢰를 대량 매설해 놓습니다. 비록 당시 독일군의 보급 부족으로 인해 100km에 달하는 노르망디 전체 해안을 다 커버할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롬멜의 방어 작전은 후에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일부 상륙부대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렇듯 독일군 내에서 이미 영웅 반열에 든 롬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왜 독일군 수뇌부 대부분은 상륙 예상 지역을 칼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까요? 바로 연합군의 완벽한 기만 작전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연합군 입장에서 이 상륙 작전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합군은 프랑스에 주둔 중이던 독일군 정예 병력을 속여서 묶어놓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를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영국과 가장 가까운 칼레가 유력한 상륙 예정지라는 사실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군 사령부는 마치 칼레에 상륙할 것처럼 독일군을 기만하기로 한 것이죠. 이 기만 작전이 바로 포티튜즈 작전인데 칼레 지역의 북쪽은 영국 제4군단이라 칭한 각자 부대를 스코틀랜드에 주둔 중인 것으로 꾸몄습니다. 남쪽에는 미국 제1집단군이라 칭한 100만 명에 달하는 유령 부대를 편성해서 칼레와 가까운 영국 해안에 집결 중이라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흘렸습니다. 남쪽 집단군의 총사령관으로는 당시 독일군 사이에서도 유명했던 패튼 장군으로 임명했죠.
그리고 독일군 정찰기를 속이기 위해 수백 대의 탱크와 야포, 항공기 고무 모조품을 만들어서 해안가에 배치하기도 했는데 이 모조품을 제작하기 위해 영화 제작팀까지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연합군 정보부는 끊임없이 부대 이동과 보급에 관한 정보를 흘려서 독일군 정보부가 해석하도록 놔두었습니다. 독일군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적국의 사령관이 대규모 상륙부대를 이끌고 칼레로 상륙할 것이라는 예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됩니다. 히틀러도 얼마나 감쪽같이 속았는지 연합군의 교란 작전이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서부와 지중해 연안 등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결국 칼레를 통해 공격해 올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죠. 한편 연합군은 오직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위한 새로운 무기와 장비들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립식 임시 항구와 지뢰 제거 전차, 화염 방사기 전차 등이 있는데요. 조립식 항구는 말 그대로 상륙 직후 셰르부르 항구 점령 전까지 임시 방편으로 쓸 항구이고, 지뢰 제거 전차 및 화염 방사기 전차는 상륙 후 해변에 설치된 지뢰를 제거함과 동시에 인명 피해 없이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개조한 전차들입니다. 처음 이 장비들을 개발했을 때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인해 많은 비웃음을 받았지만 막상 실전에 투입하니 쏠쏠한 활약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미국, 영국, 캐나다군을 주축으로 한 수십만의 연합군 상륙부대들이 차근차근 영국으로 집결하고 운명의 날인 D-Day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이 D-Day로 정한 날짜는 1944년 6월 5일. 그러나 작전은 시작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맑은 하늘로 예상되던 기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최소 일주일간 악천후가 지속될 것이라는 날씨 예보가 전달된 것. 결국 총사령관 아이젠하워는 긴급 회의 끝에 D-Day를 6월 6일로 하루 미루게 되고, 독일군 또한 이 기상 상태라면 최소 한 달간은 연합군의 작전 수행이 어렵다고 안심해버립니다. 심지어 롬멜 장군조차 기상 상황을 믿고 아내의 생일 파티를 위해 본국인 독일로 잠시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최악의 악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최소 일주일간은 유지될 줄 알았던 기상 상태가 딱 6월 6일 하루만 좋아질 것이라는 예보로 다시 전달되고, 아이젠하워 장군과 몽고메리 장군은 이 기적과 같은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예정했던 6월 6일에 작전 실행을 명령합니다. 야심한 새벽, 대규모의 공군 수송기가 영국을 떠나 노르망디 상공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된과 동시에 칼레 쪽에 낡은 배와 항공기 모조품 등을 띄워 기만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노르망디에 진입한 이들의 정체는 바로 미국과 영국의 공수부대. 이들은 상륙작전이 시행될 시 독일군의 증원부대를 교란하기 위해 후방 보급선을 끊고 거점을 점령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낙하산으로 투입된 많은 공수부대원들이 롬멜이 만들어 놓은 수중 들판에 빠져 익사하기도 하고, 기상 악화로 인해 엉뚱한 곳으로 떨어져 매복한 독일군에 의해 각계 격파를 당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지만 결국 노르망디 후방 거점을 점령하는데 성공합니다. 거기에 이미 이전부터 꾸준히 독일 점령군에 대항해온 프랑스 현지 레지스탕스 대원들도 협동작전을 벌여 주요 철로를 파괴하고 전화선을 끊는 등 맹활약을 펼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영국 해안을 출발한 대규모 상륙정들이 노르망디 해안가로 향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 제시한 가장 큰 규모의 상륙작전이었죠. 상륙부대는 크게 미국, 영국, 캐나다군의 5개 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소두의 5개로 나뉜 해변을 점령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한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진행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독일군은 칼레 지역의 병력을 그대로 주둔시켜 오지도 않을 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맡은 노르망디 서쪽 상륙부대는 상륙 후 해안을 점령한 뒤 셰르부르 항구가 있는 코캉텐 반도까지 점령해야 했고, 영국과 캐나다군의 세 부대는 상륙 후 가장 중요한 인근 방어 거점인 캉이라는 도시를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8만 7천 명에 달하는 상륙 선두부대가 동시다발적으로 5개의 해안에 상륙했고, 이 중 대부분의 해변을 손쉽게 점령했지만 미군이 맡은 오마하 해변은 생각보다 강력한 독일군 수비대의 저항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오마하 해변을 수비 중이던 독일군 부대는 다른 해변 부대들과 달리 정예병들로 이루어진 제352 보병사단이었고, 지형 또한 비교적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상륙한 미군은 거의 괴멸적 타격을 입었는데, 이때 당시의 참상은 영화 라인 일병 구하기 초반 장면에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중대는 단 5분 만에 198명의 중대원 중 2명 빼고 모조리 전사하는 비극을 겪을 정도로 오마하 해변 전투는 무척이나 치열했다고 하죠. 하지만 나머지 4개의 해변이 수월하게 점령당한 상황에서 오마하 해변의 독일군도 결국 수세에 몰려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오마하 해변도 연합군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성공으로 마무리됩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히틀러와 서부전선 총사령관 룬트슈테트는 그제서야 연합군의 기만작전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랴부랴 정예병력을 노르망디로 투입하기 시작하지만, 때는 이미 노르망디가 연합군의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철저하게 방어작전을 준비했던 롬멜 장군도 소식을 듣고 복귀하는 도중에 크게 탄식하며 자책했다고 하죠. 이렇듯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연합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기세였습니다. 이제 프랑스를 넘어 독일까지 진격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곧 악마 같은 히틀러를 처단하여 전쟁을 종식할 일만 남았죠. 그러나 해안에서의 무기력한 독일군 수비대와는 달리 육지에서 맞닥뜨린 독일군 정예사단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말을 결정지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과연 이후의 전쟁 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요?